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코로나19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추가된 신규 확진자는 103명.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85명입니다. 서울 31, 경기 38명 역시 대부분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또 앞으로 외국인 확진자는 방역당국의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치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기로 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앵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하면서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산과 충남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에서는 사랑제일교회와 민주노총 등 여러 단체들이 내일 대규모 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은 당이 주춤거리면 더 큰 위험에 빠진다며 개혁 입법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지율이 통합당에 역전된 것에 대해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온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의 이야기 잠시 뒤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민간업자의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이용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언론 보도의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루 103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는데 해외 입국 환자를 뺀 국내 지역 감염만 보면 지난 4월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 동안 확인된 신규 환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수도권과 부산에만 머물던 집단 감염도 전국 곳곳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확산의 진앙지는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학교 등 그렇게 조심하라고 한답니다. 감염의 전파고리가 끊기길 숨죽이며 기다린 모두를 더 불안하고 힘 빠지게 하는 이유입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교회, 방문 판매업체, 시장, 학교 등에서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여러 다중이용 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염 확산이 매우 염려되고 있습니다. 엄중한 만큼 조치도 엄정히 하기로 했습니다. 역학조사를 피하거나 방해하거나 그러다가 감염이 확산하면 그땐 보상권 등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이념과 사상에 앞선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 이어 동대문 패션 상가에서도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32명으로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 통일상가 주변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상가 1층에서 일하는 상인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다른 상인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와 같은 상가에서 일했던 아들과 함께 휴가를 떠났던 형까지 추가로 확진되는 등 연쇄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즉각 대응반이 출동해 중구보건소와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 중이며 해당 상가는 임시 폐쇄 조치 및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여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모든 접촉자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N차 감염 위험이 큽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롯데리아 모임과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대부분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지점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져 방역당국이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도 이틀 만에 확진자가 1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교회와 전통시장 등에서 감염자가 잇따르며 서울 지역 확진자는 하루에 30명 넘게 늘었습니다.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이 확산하던 지난 3월 10일에 4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서울시는 다중시설에서 시작한 감염이
자칫하면 이번 주말 급격히 확산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 새 70명 넘게 급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내일부터 2주간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건물 전체에 출입 금지 안내문이 걸린 우리제일교회. 모든 출입문이 잠겼고 지하로 통하는 입구도 철제 셔터로 막혔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이 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70명을 넘어 확산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용인시 거주자가 60여 명으로 가장 많지만 수원과 시흥, 화성, 성남, 남양주 등 인근 지역에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일과 7일, 9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 400여 명 사이에서 감염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성가대 신도 중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성가대원들이 마스크를 벗고 찬송한 게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예배 참석 신도와 가족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경기도는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외에 소모임이나 식사, 행사 등이 금지되고 마스크를 벗고 찬송과 통성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는 PC방과 다방, 목욕탕, 학원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확진자 급증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72시간 전에 음성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교회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를 설명하면서 특히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고 이 교회는 내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자신들은 방역 조치에 협조하고 있으며 내일 광화문 집회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전 목사는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단체들이 이처럼 내일 서울 도심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걱정입니다. 취재 기자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대통령도 특별하게 관심을 보이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광화문에서 전국 곳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사실 그 교회는 부인하는 것 같지만 어차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교회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사랑제일교회는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인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교회로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내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에서 집회를 예고했는데 소속 신도들이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상경 집회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집회 과정에서 무엇보다 이 집단 감염이 확산하진 않을지 걱정이 가장 큰데요. 앞서 이 성북구청은 시설 폐쇄와 집합 금지 명령서를 사랑제일교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 환자 모두 19명, 19명으로 늘었는데요. 현재 구청이 교회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교인 명단을 분석한 결과 추가 검사 대상자는 1,890여 명에 이릅니다. 예, 그런데 교회뿐 아니라 전 목사가 이끄는 다른 단체도 집회를 예고했다고 하던데요. 네, 내일 낮 12시부터요. 경북궁 인근 사직로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경찰은 이 주최 측이 신고한 집회 참가 인원 2,000명보다 더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한 보수 유튜브에 출연한 정광훈 목사는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절하는 그 버스편을 안내하는 등 광복절 집회 참가를 독려까지 했습니다. 이 밖에도요, 우리 공화당이 내일 낮 12시에 서울 한국은행 앞에 모여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4.15 선거부정 국민투쟁본부 측 집회가 을지로 입구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보수단체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주최의 집회는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집회 현장에서 감염
감염 확산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민주노총도 광복절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해서요, 집회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지만 예. 민주노총은 준비한 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서울 안국역 사거리에서 오후 3시부터 이 전국 노동자 대회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집회에는 남북 합의 이행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코로나19가 더 퍼질까 걱정이 드는데요. 서울시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죠.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처럼 내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단체 33곳에 집회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맞서 일부 단체들은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반발을 하면서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요. 서울시는 내일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는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며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 및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네, 경찰도 집회 강행 시에는 무대 설치를 못하도록 현장에서 제재한다는 방침이고요. 불법 집회로 변질을 했다고 현장에서 판단이 되면 강제 해산도 고려하고 있어서 현장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네, 뭔가 집회를 하는 목적이나 분명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 엄중하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하겠는데 글쎄요,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들의 뜻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언론이 그걸 또 실어줄 텐데 그런 방식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이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하루 동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공의들도 참여했고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율은 31%에 달했습니다.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 정부는 파업을 강행한 의료계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흰색 가운을 벗은 의사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입니다. 신고된 참여 인원은 3천여 명. 독주하는 보건당국, 의료계는 망가진다! 오전 8시 전공의들을 시작으로 24시간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료계는 서울과 대전,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동네 병의원 의사들과 대학병원 전공의, 전임의도 가세했습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참여하겠다는 인턴들이 있어서 코로나 때 정말 헌신을 하고 희생을 다한 의료진이 왜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업 당일 정오를 기준으로 집계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율은 31.3%. 정부는 의료 공백에 대비해 대한병원협회 등의 연장 진료를 요청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시민들이 병원 이용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각 지자체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했습니다. 집단 휴진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담당 인력은 제외돼 우려했던 응급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집단 휴진 강행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정책 논의를 시작하자고 거듭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추가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목소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파업을 통해서 의사를 표명하는 거니까요. 이게 만약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결국엔 또 비슷한 방식도 하나의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추진하고 대화로 풀자는 정부와 전면 재논의 전엔 어림없다는 의료계의 힘겨루기 속에 환자와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동네 의원까지 휴진하면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진료가 없는 것을 모르고 병원에 갔다가 발걸음을 돌리기 일쑤였는데요.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부인과와 피부과, 내과가 한데 모여 있는 서울 응암동의 한 건물. 진료 시간이지만 병원 안은 컴컴하고 유리문엔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동네 병원까지 휴진하는지 몰랐던 환자들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피부과 왔는데 휴가라서 그냥 가고 있습니다.
휴가인 걸 모르셨어요? 네, 몰랐습니다. 의료정보 앱이나 전화로 미리 쉬는 곳을 알아본 환자도 있습니다. 덕분에 헛걸음하진 않았지만 다니던 병원을 옮겨야 한다는 건 썩 내키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이리저리 제 개인정보를 적어야 되는 것도 조금 그렇고 계속 설명을 해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역별로 휴진 비율이 30%가 넘으면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라고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휴가나 파업 등을 이유로 휴진을 한 의원은 5곳 가운데 1곳 꼴입니다. 지자체에서 진료를 강제할 수 있는 비율엔 못 미칩니다. 부산은 동네 의원 2천여 곳 가운데 43%가 휴진해 가장 많았고 제주, 대전 40%, 경남 32% 순이었습니다. 다른 병원 가셔야지 돼요? 이거 안 먹고 가야지 뭐. 며칠 동안이니까 6개월? 11곳 가운데 10곳이나 휴진한 전북 진안에선 진료 공백을 우려해 문을 열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은 큰 병원도 아니고 동네 병원까지 먼 곳으로 가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도시 같으면 또 그냥 병원은 아무 데나 갈 수 있고 하지만 여기는 차편도 안 좋잖아요. 저기 시골에서 오는데.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진료 시간을 늘리면서 공백을 메웠지만 무더위 속 환자들의 헛걸음과 먼 걸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택배 기사들에게 평일 휴가가 주어졌지만 모두 쉬는 건 아니었습니다. 대형업체 4곳만 택배 없는 날에 동참했기 때문인데요. 택배 없는 날에도 택배 배송에 땀 흘린 기사들, 김지환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2년째 쿠팡에서 배송기사로 일하는 조찬호 씨. 택배 없는 날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개인 사업자인 다른 택배기사들과 달리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주 5일제도 한다는 이유로 쿠팡 직원들은 평소처럼 일터로 나간 겁니다. 네, 택배입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배송해야 하는 물품은 모두 210여 개. 종종 걸음으로 승강기를 타고 문이 닫히기 전에 물건을 내려놓은 뒤 고객 전송용 인증 사진까지 찍고 쏜살같이 돌아옵니다. 18층짜리 아파트 한 라인에 택배 10개를 배송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분 남짓. 오후 2시 쿠팡 자체 의무 휴식 시간이 돼서야 간신히 한숨 돌립니다. 쿠팡에서 택배 없는 날을 응원한다라고 이렇게 광고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어떤 이미지 광고가 아닌 쿠친들을 위해서라면 내년에는 쿠팡도 좀. 노조가 없는 소규모 택배회사 소속 박상복 씨도 쉬지 못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분류 작업을 하고 할당받은 물량은 90개 정도. 대형사보다 개수는 적지만 담당 구역이 넓은 탓에 하루 평균 무려 80km를 돌아다닙니다. 네, 열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같은 날씨엔 커다란 상자 한두 개만 배달해도 숨이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고된 일과 속에 택배 없는 날 소식이 들려온 어느 날 설레는 마음에 여행 계획까지 짰지만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거래되는 물건들도 있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되게 조삼모사격으로 저희는 그 대신 오늘 일하는 대신에 17일 날 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들어 준 날인데도 불구하고 하루를 사실상 뺏어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용부는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하고 참여도 더 넓히겠다는 방침이지만 기사들은 이 정도론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계약을 맺어 노동자 권리를 인정 못 받는 데다 심야 배송에 주 6일 근무까지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택배 없는 날이 지정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과로사 위기에 내몰린 현장을 근본부터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에서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의 이낙연 의원을 앞지르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지지층에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현안 발언은 지난달 중순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부쩍 늘었습니다.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부터 기본소득과 같은 국가적 의제까지 광범위합니다.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30년 이상의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자고 저희가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최근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역전 상황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달라는 채찍으로 생각됩니다. 제일 큰 영향은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낙연 의원은 계속해서 특유의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편입니다. 당대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총리 시절 보여준 안정감을 앞세워 수해 현장 방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복구 지원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이내 발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대폭적인 인상까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꽤 많은 정도로 상승세를 타던 이재명 지사의 존재감은 엄중 모드를 유지하던 이낙연 의원을 결국 넘어섰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6월에 지지율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한 내림세를 보였는데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 판결 이후 탄력을 받으면서 차기 대선 주자 1위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7개월째 이어진 이른바 이낙연 대세론에 균열이 생긴 건데 특히 진보층 안에서 이러다 정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권 유지보다 정권 교체 쪽에 더 많은 지지가 나온 게 이를 뒷받침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흐름과 비슷하게 가져오던 이낙연 의원에 대한 불안감이 이번 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재명 지사 쪽으로 이동한 지지율은 중도층보다 진보층에서 더 크고 이낙연 의원 지지세는 두 층에서 모두 이전보다 빠졌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아직은 이낙연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지율의 오르고 내림보다도 저와 정부 여당이 충분히 유능한가, 겸손한가, 신뢰를 받기에 넉넉한가를 되돌아볼 때다. 6개월 전만 해도 전체 대선 주자 가운데 4위였던 이재명 지사는 대세로 불리던 이낙연 의원까지 제쳤습니다. 이 지사는 현안 관련 발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확장성을 키울 것이고 이낙연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큰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8.29 전당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이 역전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 정치권은 좀 술렁이고 있습니다. 다시 반등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 피해가 컸기 때문에 전북 남원으로 해서 전남 곡성으로 해서 크게 한 바퀴 도셨는데 행안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그때마다 재해 현장을 다 돌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돌아보시니까 이번에 좀 이렇게 허술하고 안타깝고 미비한 점도 있고 그랬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집중호우가 역시 피해를 키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댐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아니냐는 또 다른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워낙 그 1년에 올 강수량의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요 열흘 사이에 다 와버렸거든요. 아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가 큰 것 같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갑자기 감당하는 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제 뚝이 터지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인근 일대 우리 농촌 지역이 전부 다 물에 잠깁니다. 물에 잠겼을 때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이거든요. 결국 이 재난도 결국 사회적 약자부터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이분들이 뭔가 정부로부터 어떤 도와줄 길을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하면 참 그런 점에서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1야당인 통합당 쪽에서는 4대강을 만들고 보를 만들어서 물을 조금씩 가둬놨길래 망정이지 못 가뒀으면 그 물들이 다 쏟아져 나갔을 것이다.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리고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문제 삼기도 하고 그 얘기는 평가식이 어떻습니까? 재논의 물대기 시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이런 재난 시기에 오히려 어떻게든 어떤 국민들에게 다시 삶의 희망을 주고 이런 어떤 토론이나 논쟁을 해야지 여기서 갑자기 4대강이나 4대강 사업을 가져와서 그걸 공을 논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감사원에서 한 2차례 2013년, 2018년 다 감사를 해서 결론이 나왔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 지지 기반은 지역적으로는 이제 대구셨으니까 이번에 전북도 가셨고 전남도 가셨고 수해 현장을 쭉 도는데
사실은 호남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후보들 간의 경선 토론회 같은 거 그대로 열렸으면은 더 지역에 간 김에 이것저것 좀 많이 설명하실 수 있었는데 그건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제 호소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도저히 이제 다음 일정들이 이미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워졌고요. 다만 이제 일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당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호소하는 그런 방송은 한번 주어져 있습니다. 네.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질렀습니다. 뭐 글쎄, 지지율이 물론 여론조사 여러 개를 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한 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도 그 조사의 쭉 흐름을 보면은 바싹 붙었다가 살짝 이제 역전이 됐으니까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겠다라고 일가를 하셨던데 어떤 점이 제일 문제였고 어떤 점에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역시 이제 저희들이 하나는 그 총선에서 완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국민들은 좀 기대했을 겁니다. 뭔가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기회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하는 그런 기회가 아직까지 눈에 잡히는 게 없다는 것도 있고요. 또 그 와중에서 이른바 부동산 폭등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슴에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이나 혹은 내 집을 갖고자 하는 분들까지도 이러다가 정말 내 희망이 꺾이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적 목소리를 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일희할 것도 아니고 일비할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들, 예를 들면 이번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같은 거, 그다음에 부동산 3법 같은 거는 사실은 꼭 해야 될 일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말하자면 부동산 시장이나 내 집 내가 살고 있는데 오히려 혼란을 줄 거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조금의 시간만 걸리면 바로 안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세금 가지고 있다가 바로 목돈 내주고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몇 대겠습니까? 또 월세로 바꾸려면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이거는 정말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꼭 필요한 조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가 요새 연이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방향은 분명히 맞고 이대로 조금만 더 밀고 나가면 된다고 보시는군요. 적어도 불로소득은 확실히 조세 등을 통해서 환수를 하겠다. 그다음에 꼭 집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공급은 늘리겠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 주택시장 전체에다가 적어도 어느 정도 비율, 지금 목표는 20%입니다만 지금 8% 이내로 있는데 살만한 어떤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조차 흔들리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지지율이 꽁충 올라가도 우리가 뭘 잘한 게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요새 좀 못해서 이쪽으로 좀 건너왔을 뿐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 내놓은 새 정강 보면은 뭐 사람들은 좌양이라고 합니다만 좌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획기적이고 상당히 좀 진보적인 것들도 마구 집어넣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고 또 신중해졌고 계속 쫓기실 텐데 통합당한테 당 대표에 이제 출마를 하신 입장이니까 우리 당은 어떻게 개선해야겠다, 통합당과 어떻게 차별해야겠다 아마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통합당이 저런 놀라운 변화는 역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하자면 저 당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그림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게 관철된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국민들한테 박수만 받을 무조건 거기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 중에서 몇 가지 정도 그건 우리들하고도 생각이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야당하고 토론도 하고 국회 내에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특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우리가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집권당이기 때문에 좋은 일은 다 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할 텐데 시간이 걸릴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책임감에 있어서 우리들이 보여줘야 될 어떤 차이는 있을 거고 막 그런 것들이 쌓이면 국민들께서 양쪽의 주장에 진실 여부라든가 혹은 또 조금의 거품이 끼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은 국민이 판단해 주리라 믿습니다. 다만 하여튼 놀라운 것은 미래통합당의 저런 변화가 저희들한테 많은 긴장감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좋은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두 당이 뭐
신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거 국민들도 정말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걸 국회 내에서 끊임없이 서로 멱살잡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김종인 통합당의 비대위원장이 제일 나름대로 성공하고 있는 거는 어찌 보면 친이 친박으로 계속 툭탁거리고 있던 당내 개파나 파벌 문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나가는 모습이 오히려 통합당의 새 힘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당대표가 될 수 있으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개파나 골치 아픈 어떤 그 계보 간의 어떤 알력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대적으로 저희 미미합니다. 미미합니까? 너무 언론에서 지금 그동안 예. 조금 저희들에 대해서 조금 너무 싸늘한 시선으로 보셔서 그런데 사실은 뭐 미래통합당보다도 훨씬 더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갈등 요소는 적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이런 당의 여러 가지 켜진 이 적신호 때문에 오히려 더 원팀이 되려는 노력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이제 당 내에서 묘하게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서울시장 후보하고 부산시장 후보를 낼 거냐 말 거냐. 아마 토론회를 벌이면 또 이 질문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일 낼 거다.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설립 목적 자체가 정권을 말하자면 획득을 하고 잘 경영을 해서 또 정권을 재창출하고 하는 게 이제 정당의 존재 이유인데 사실은 이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유권자만 해도 한 1,200만 가까운 엄청난 정치적인 상징성 빼고라도 그만큼 영향을 미치거든요. 바로 그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 또 11개월 후에 있을 대선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큰 어떤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선거에 뭐 예를 들면 후보를 낸다 안 낸다 이렇게 좀 한간 소리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인 당헌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 대표가 후보자가 아니라 당 대표가 국민들에게 사과드리고 경과를 설명을 하고 또 필요하면 매를 맞을 각오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분명한 입장은 낼 수밖에 없다. 후보를. 일각에서는 나름대로 이낙연 이제 후보가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이제 높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따라잡거나 아니면은 세력을 규합해서 뭔가 더 자기 응원군을 모집하려면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 후보께서 연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약간은 뭔가 기대인지 의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눈빛을 늘 보내고 질문도 나옵니다. 아니 변호사님 같은 대기자도 그런 질문하시면 어떡합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당의 이 기라성 같은 대선 후보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지만 어느 선을 넘지 못하게 소위 이들한테 경쟁을 하되 마침내 한 팀이 되어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겠다라고 해놨는데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하다고 그중에 어느 한 분하고 지금 만약 연대를 해버리면 그 당연히 다른 후보들은 불공정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소위 번이 눈앞에 길이 보이는 거를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사실 당대표는 경선을 공정하게 치러서 대권 후보를 뽑아내는 게 어떻게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인데 알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뭐 박주민 의원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낙연 의원하고 이제 겨루시게 되는 상황인데 이낙연 의원은 사실 대권 주자로서 누구보다 먼저 선언을 하신 입장이어서 당 대표를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임기까지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중에 아무래도 바쁘다고 또 먼저 누가요? 조금 더 이낙연 의원이 지금은 명확하게 대선을 나가시려면 내년 3월 9일 이전에 사임을 하셔야 당연히 됩니다. 그렇게 날짜는 정해져 있죠. 그리고 난 뒤에 한 달 후에 4월 7일 날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게 되고 또 그 한 달 5월 9일까지 새 당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일정을 본다면 중간에 대선을 위해서 중간에 사임하는 어떤 당대표의 어떤 그런 정치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냥 거기에 붙여서 간단하게 여쭤본다면 대선에는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적어도 당 대표가 되면 이 안정적인 어떤 당 관리를 통해서 2년간 크게 4차례의 중요한 선거를 책임지겠다는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소위 이 대세론의 큰 폭풍 속에서도 지금 제가 앞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이고 제 명분이지 않습니까? 뭐 그 점에서는 저는 앞뒤 계산하고 정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당대표 경선만 놓고 본다면 지금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는 거여서 이거를 쫓아가고 뭔가
라이벌로서 등단할 어떤 비책 같은 걸 준비하고 계시거나 상당히 앞서 있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예. 대선 후보자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당대표 후보자로서는 앞서 있는 건 맞지만 예. 상당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 이번에 이제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비들이 너무 많은데 예. 그 점에서 조금 이번에는 당대표 역할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주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점은 좀 더 지켜봐 주시고 또 결국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진정성 가지고 예. 당의 미래를 진짜 걱정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 제가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꾸준하게 호소를 드리고 있는데 예. 또 많은 대의원분들 또 당원들께서 제 호소에 대해서 이제는 귀를 기울이고 주시고 계십니다. 예. 예. 아무튼 이번 당 대표 경선 멋진 경선이 되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또 이걸 기반으로 여당으로서 역할도 또 충실히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지난 총선 이후 진보정당의 살 길을 찾겠다며 논의에 들어갔던 정의당이 최종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장혜영 혁신위원장은 기본에 충실했다면서 당대표의 권한을 축소하고 당내 청년정의당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혁신위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공개 발언이 터져나오며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정의당 성현혁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혁신위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첫째는 혁신위는 솔직히 심상정 대표의 책임 면피용으로 만들어진 기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 기획조차도 실패한 것인데요. 지금 정의당은 2030 여성이라는 새로운 지지층이 열리고 있다라는 오류 내지는 착각에 빠져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성 위원과 장 위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는데요. 성 위원은 기자들을 만나서도 정의당을 역사에 남을 계약으로 밀어넣는 혁신안을 보고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최근 심상정 대표와 류호정, 장혜영 의원의 이른바 수해 복구 인증샷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죠. 정의당의 지지층 사이에서는 기성정당의 이미지 정치를 비판해왔던 행보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거세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 당을 쇄신하겠다며 첫 발을 내디딘 정의당. 혁신안을 내기까지 내부 진통을 겪은 데 이어 기자회견에서도 파열음이 나오면서 악재가 겹친 모습인데요.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내일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한일 관계와 남북 관계에 대한 구상을 밝힙니다. 양쪽 모두 대화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라 적극적인 제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데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제시해 국정 동력 회복의 계기로 만들지 주목됩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절 하루 전날 일본군 위안도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문제 해결의 원칙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일본 정부에 대한 직접 비판은 자제했습니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할머니들이 괜찮다라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입니다. 이번 7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대일 메시지는 비판보다는 대화에 비중을 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며 일본의 무역 보복을 단호하게 비판한 지난해 광복절에도 대화의 문은 열어뒀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놓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경축사 이후로도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두고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결국 지난해 연말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장기 침체 국면인 남북관계 구상도 주목됩니다. 11월 미국 대선 전에는 남북, 북미 정상회교가 쉽지 않은 만큼 당장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서는 코로나19 위기를 남북관계 진전의 기회로 삼자며 접경지역 재해재난 공동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바꾸는 원대한 꿈도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부터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지난달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을 대북 전문가로 전면 배치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대북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오늘은 30년 전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위안부 기림일입니다. 저녁 7시부터는 11개 나라 33개 도시에서 제8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나비 문화제가 진행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예정대로 진행이 됐으면 행사가 진행된 지 1시간가량 됐겠는데 현장 상황을 전해주시죠. 네, 행사는 1시간 전인 저녁 7시에 진행됐습니다. 할머니들에게 명예와 인권을 이라고 적힌 피켓을 담은 시민 1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11개국 33개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노란 티를 입거나 양팔에 노란색 띠를 두르는 등 연대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m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현장 참가자는 3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번 8차 기림일 주제는 그녀들의 말하기 우리가 영원히 기억한다, 무한대로 확장한다인데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무한대로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아 참여자들끼리 흰 띠를 묶어 무한대를 상징하는 모양을 만드는 퍼포먼스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21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가운데 기억하고 싶은 것과 자신의 다짐을 손글씨로 적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오늘 행사에서 시민 200여 명이 참여한 손글씨 인증샷도 상영됐습니다. 또 최근 정의연 관련 기사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성립이나 강제 조정이 판결된 것들을 전시하는 가짜뉴스 전시회도 한편에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 충남 천안에서 기림의 날 기념식이 열렸는데 이 자리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참석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수요 집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신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기 위해 위안부가 뭔지, 한국에서 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그제 열린 수요 집회에서 정의연은 향후 정의연이 나아갈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4차례 회의를 거쳐 효율적인 회계관리 체제를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받았고 책임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자고 논의를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사죄 등 7대 과제 해결을 유지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후원의 구조로 개선하고 전시 성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여성 기준을 만들어 세계적 여성 평화 운동으로 발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을 돌며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아버님을 이제 모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난 4월 30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5월 초에 이제 강주 추모관에 좀 모시게 됐죠. 제가 침수됐다는 걸 알게 되셨을 때는 좀 애가 많이 타셨을 그렇죠. 예. 당시 상황이 좀 어땠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토요일 날 밤 11시 반에 도착을 해서 한 계단 내려가서 이제 돌아보니까 아예 그 계단부터 물이 청장까지 아예 평 맞춰가지고 딱 있더라고요. 그 CCTV를 보면은 8시부터 물이 홍수가 난 것식으로
그 청장에서 물이 계속 쏟아져요. 1, 2분 그 단계로 한 칸이 막 차버리고 또 차고 또 차고 그래요. 아니요, 없고요. 거기 그 침수된 요구람을 2층이나 3층으로 올리려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비용을 더 내라는 거예요. 보상을 떠나서 그 요구람이라도 빨리 하루빨리 2층이나 됐든 3층이 됐든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안치를 해 줬으면은. 그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생각을 하고 악플을 다 달고 뭐 하는데, 아픔이 있으면은 같이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정부나 이런 추모관 쪽에 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그 제가 그냥 정부나 추모관에 바라는 거는 저희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머리를 숙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그냥 되는데, 빨리 진상조사라든지 해서 그 사고가 어떻게 났으면 그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다. 확실하게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은 장마도 가장 길고 비가 내린 날도 가장 많으며 강수량은 역대 2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6월의 기온이 7월보다 높은 역전 현상도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역대 처음으로 50일을 넘어 진행 중인 올여름 장마. 6월 24일부터 시작된 장마는 7월부터 연일 게릴라 호우를 동반하며 8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치지 않고 계속된 장맛비와 기록적인 폭우는 강수 일수와 강수량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6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강수 일수는 37.8일로 1998년과 동률 1위에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비는 879mm가 내려 2011년에 942.2mm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평년보다 무려 300mm 가까이 더 내린 겁니다. 과거 장마철에 적은 양의 비가 자주 내렸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의 이상기후 영향이 큰 올해는 장마철에 폭우가 자주 내리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7월 기온이 6월 기온보다 낮은 기온 역전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올해 6월 평균 기온은 22.8도, 하지만 7월 기온은 22.7도에 그쳤습니다. 6월이 때이른 더위로 역대 가장 더웠던 반면 7월은 장마로 상대적으로 선선했기 때문입니다. 장마가 아직 진행 중이고 8월도 보름 정도나 남아 올여름 강수 일수와 강수량은 당분간 깨지지 않을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밤 중부 지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립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3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김수현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예,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장맛비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 남부 일부 지역으로만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밤 늦게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광복절인 내일 오후 늦게까지 중부와 경북 북부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경기 남부에는 30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에 최고 200mm, 영서와 충청 북부에도 최고 1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산사태 위기 경보가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국지성 호우에 산사태나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원 동해안과 충청 이남은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종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 강릉 26도, 포항 27도, 광주 26도로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7도, 강릉 31도, 광주 33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인 모레 새벽에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고 이후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가 끝날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농산물 가격이 폭우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모두 널뛰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대충 나눠져 있습니다. 상추, 얼갈이, 배추처럼 시설 채소, 엽채류들은 크게 가격이 뛰었고 배추나 무도 가격이 요새 꽤 올랐는데 이거는 정부 비축 물량하고 고산지에서 출하되는 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안정이 곧 될 걸로 보입니다. 마늘이나 양파는 이미 수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동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농민들이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생산 농민도 살아야겠고 소비자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농활이 아니고 농할입니다. 농식품부와 유통업체가 펼치는 농산물 할인과 소비 캠페인입니다. 농할 갑시다 검색을 하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급히 필요한 것은 농할이 아니라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농활입니다. 코로나19로 인력 수급이 딱 끊겼는데 수해마저 당해서 농촌에는 일손이 정말 크게 부족합니다. 이건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이미 농활 캠페인이 범국민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학생들 수업 대신 농활 갑시다. 프랑스 농업장관은 호텔, 식당, 휴페업해서 일자리를 일단 잃고 계신 분들은 제발 농촌으로 가주십시오.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영국 왕세자에다 영국 환경장관까지 나서서 조금이라도 일손이 비어 계신 분들은 제발 농촌에 가서 수확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비에 젖은 인삼 뿌리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또 김장용 무, 배추를 이제 심어야 하는데 밭은 진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위태로운 우리 농촌을 위해서 농활도 도와주시고 농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을 전하는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일부 부동산 이해 관련자들의 입장만 대변하면서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 부동산 관련 기사들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일 놀라운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을 돌파했다. 서울의 어떤 아파트든지 10억은 가져야 산다. 이런 뜻이 되는데 물론 평균입니다만은 이게 근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실은 이 보수와 이제 진보 이 이제 진영 논리로 딱 싸우기 좋은 아이템이 뭐냐? 거리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발표한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여기 나온 수치 정말 아파트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초과했느냐?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백데이터 데이터의 근거는 뭐냐? 이 데이터를 발표한 것은 부동산 114라는 민간 부동산 리서치 업체입니다. 예. 민간 업체 가운데는 꽤 업력이 돼 있어서 그나마 이제 주기적으로 관련 리서치를 발표하는 조직은 맞습니다. 근데 리포트 제목을 보니까 서울 가구당 평균 매매 가격 10억 원 돌파예요.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예. 이 가운데 9개 자치구가 10억 원을 초과했고 나머지 16개 자치구는 10억 원을 밑돌았어요. 근데 이제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지난달 말 기준 강남구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억 1천만 원을 넘어섰고요. 2위가 서초구인데 19억 5천만 원, 송파구가 14억 7천만 원이니까 아하, 서울 아파트 나머지 4억대, 5억대, 6억대에 있는 저가 아파트의 평균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맞다면 지금 뭐 평균의 함정이긴 하지만 2013년부터 로 데이터를 봤더니 일단 2019년 9억 5,200만 원이던 게 올해 7월 말 기준 10억 500만 원으로 이제 올랐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데이터의 근거입니다. 네. 이 데이터는 어떻게 마련된 거냐? 이 업체에서는 실제로 지난달 이루어졌던 매매건 그리고 회원 중개업소를 통해서 받은 적정 시세
이게 좀 퀘션 마크예요. 그럼 전화로 물어보고 전화로 답한 적정시세 같은 겁니까? 적정시세 맞습니다. 여기다가 또 자체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마포구만 예를 들게요. 네. 마포구만 20개 동이 있어요. 예. 20개 동이 있어서 상암동, 뭐 공덕동, 여기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니까 거래가 활발합니다. 근데 구수동이 있어요. 여기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어요. 여기는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게 표본 자료가 너무 적은데 7월 한 달 동안 만에 데이터를 놓고 계산을 했다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서치 한계이기도 하고, 잠시 안타까웠던 건 뭐냐, 이런 거 우리는 사실은 보도 자료를 내놓거나 통계 자료를 내놓으면 우리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표본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전화 면접 언제 실시했고, 그렇죠. 표본 화수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입니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출처, 조사 방식, 표본 오차라는 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포터의 신뢰성에는 다소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언론기관이 예. 아니고 부동산 114는 어떻게 보면 건설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조사기관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뭐 편견의 함정에 빠졌고 또 표본의 근거가 좀 부족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은 어떻습니까? 한국감정원이라는 곳에서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도 같은 수치를 두고 제각각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이거는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국토부 산하 이제 기관이에요. 예. 가장 정부가 신뢰하고 있는 이 데이터 바로 이제 한국감정원 자료입니다. 근데 한국감정원뿐만이 아니라 뭐 KB국민은행 통계도 있고, 앞서서 뭐 부동산 124라는 업체도 있고, 제각각이 다른 데이터를 내놓는데, 근데 어제 나온 데이터만을 보면 뉴스원이라는 업체를 통해서는 어제 헤드라인 어떻게 뽑았느냐, 문 대통령 집값 안정 대체 어디에, 서울 아파트 가격 10주째, 전세값은 59주째 상승. 또 한겨레 보도를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5주째 둔화되고 있고, 서울 전세가는 평균 5억 원 초읽기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이게 컵에 물이 반이 들어있어요. 예.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반이나 남았네가 있을 수 있고 반밖에 안 남았네가 있을 수 있는데, 팩트는 뭐냐, 8.4 대책 발표 이후에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이게 5주째 상승폭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하락했느냐? 하락은 아니에요. 상승폭이 줄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값은 올라가고는 있는데 올라가는 폭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값도 꺾인 건 맞아요. 꺾였는데 이 전세값 빨간 걸 보시게 되면 8월 3일 0.17% 올랐던 게 0.14로 꺾였지만 이게 예. 추세냐? 아직 판단하기 좀 이르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팩트는 뭐냐? 아하, 이 한국감정원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주간 기준 59주 연속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다른 업체인 이제 KB국민은행 통계를 보게 되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4억 9,900만 원, 5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불과 2년 새 5천만 원 가까이 올랐다라는 건데,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정부는 당분간 아파트 매매 시장은 뭐 눈치 보기가 이어지다가 거래량이 줄면서 9월, 10월 정도 되면 안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오히려 전세 물건이 줄면서 공급 부족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전세값도 오르고 전세값이 또 매매값을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잠깐 화면에 비친 그래프의 그 위에 제목을 보면 변동률의 추이 이렇게 나오는데, 추이라고 하는 건 그럼 누가 어떻게 이걸 잡아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추이라는 거는 이 주간 데이터일 경우에는 추세선을 보는 게 오히려 아파트 전세 시장 혹은 매매 시장의 동향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누적한 것을 판단하는 거는 이제 보도하고 있는 언론 매체의 성향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실제로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이런 얘기했어요.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 예. 매물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 이제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시장의 효과가 나타날 거고, 실제로 이제 심리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 실수요자들이 원하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의 경우에는 상승률이 둔화되는 게 분명히 맞고요. 예. 그리고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관망세로 돌아섰어요. 예. 거래가 없다는 자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대책, 20차례가 이상 나온 대책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심리거든요. 여기 변수는 뭐냐?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서 내놨던 공급이 정말 실효성이 있나?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13만 2천 호 앞으로 5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서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가운데 사실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건 고밀도, 공공재건축,
이게 시유지나 국공유지라면 정부 의도대로 뭐 관련 인근단체 반발이라 하더라도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공공이 주도하고 있는 고밀도 재건축은 민간 재건축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면 패닉 바잉. 정말 정부가 로드맵은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없어,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공황 구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가장 주력해야 될 부분은 뭐냐? 바로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서 실행될 수 있도록 이제 일반 민간 재건축을 유도하는 유인책을 계속하면서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팩트 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이제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전세는 싹 들어가고 월세, 반전세 이런 것들만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 기사가 쏟아지는데 제가 밤에 중개소 사무소를 다 돌면서 세봤는데 전세가 오히려 적고 월세가 훨씬 더 많이 붙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전세가 더 많이 붙어 있던데요. 일단은 전세가 귀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 부동산 중개업소 입지 좋은 데를 가시면은 거기 전세 물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귀한 전세. 귀한 전세. 그래서 부동산 업계 찾아가시면 전세님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전세 물건이 희소성을 갖고 굉장히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전세 물건을 집어넣었어요. 거래가 돼서 이제 없어진 게 아니라 전세 물건조차 집주인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들이면 4년 동안은 똑같은 전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한꺼번에 높이든가 아니면 이게 세금 부담 내년 6월부터는 세금 부담이 고지서가 날아오니 이 전세 일부를 조금은 월세, 반전세로 바꿔서 이거를 내놓으면 어떨까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세 물건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물건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아직도 온라인에서 검색해보면 전세 물건이 엄청나게 나와 있는 것 사실인데 허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 분명한 거는 이렇게 품귀가 현상이 기저지고 이렇게 거래가 장기간 오랫동안 이제 막히게 되면 이 부작용이 나타나요. 한꺼번에 터지게 되고 지금 비수기잖아요. 방학이잖아요. 근데 9월, 10월 되면 계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교육 때문에 옮겨가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분들은 되게 이제 높은 굉장히 오른 왜냐하면 지금 매물을 내놓는 사람 위에 시장으로 이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 물건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표준 임대료 제도가 있습니다.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고 또 부동산 감독원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겠다는 기관인데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표준 임대료는 주택 공시가격처럼 정부, 지자체가 전월세 가격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높은 전세가가 아닌 상승률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반기겠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내 집까지도 이제는 마음대로 전월세 의미대로 못 올려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부 한대가 있습니다. 선진국에도. 독일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독일은 정부가 주최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가 대표가 참여해서 회의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표준 임대를 정하는 독일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부가 지정하게 되면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해 당사자들이 이런 자율적 합의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거긴 누적된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 감독기구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만들지? 투기 거래와 담합을 좀 조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투명한 거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과연 통계나 이런 불안 요인 때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좀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 국토부의 존재 의미가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앞선 사례에서 우리는 금융위원회가 있는데 민간단체, 감독기구, 금융감독원이 있거든요. 감독원이 있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정체성 그리고 차별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일단 언론은 좀 제대로 된 보도들을 해서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서 9330님 여전히 그치지 않는 코로나 와중에 집회라니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 현실을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까만님 이념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더 안전한 대한민국의 길은 아직 멀고 험하기만 한 듯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역시 2813님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서 주신 것 같은데 내일이면 75주년 광복절입니다. 주권을 되찾은 날을 기리는 공휴일인 만큼
태극기를 꼭 개항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폴킴의 선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말을 끝으로 중부 지역의 장마도 마무리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으니까요. 집안이 약해진 곳은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광복절 연휴 동안 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잘 좀 지켜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할 순 없는데 이것도 다 내 욕심인 걸까 Baby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 너도 이미 알고 있잖아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을 더 품고 살아갈 자신 없어 두렵지만 새롭게 시작할 거야 지나본 내 시간이